발제할 내용은 3대 세습과 고리 외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북한이 국제적 고립 과정과 북한이 어떻게 돼서 국제적인 고립을 당하게 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북한이 이제 사실은 대외관계가 제일 전성기를 이루었던 데가 60년대부터 한 80년대 중순까지입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이제 대외관계를 총괄하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지금 한국보다도 국교를 수립을 더 많이 했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대화론이 상당히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랬던 북한 외교가 이제 냉전과 국제사회 고립, 집단, 비난 이걸 받으면서 끊임없이 몰락해갖고 마지막에 오늘과 같은 이제 고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그러면 이런 고립에 이르게 됐는가?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저는 3대 세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외교를 예를 들어 모든 국가 업무가 김씨 일가의 체제를 지키고 그 체제 존속에 봉사를 합니다.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 정상적인 관례나 정상적인 흐름 요게 욕행해가지고 오직 그 수령 지키기 외교, 그다음 평화, 안보, 인권 뭐 이런 거에는 욕행하는 그 체제 합리화, 위협 종단화 이런 외교의 모든 것이 지향되다 보니 이제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세습을 거치면서 이제 그 지난 북한 외교, 고립 외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먼저 다 아시겠지만 김일성 시대 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시대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대외관계가 가장 원활했던 시기로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한국보다도 북한이 국제적 위상은 더 높았습니다. 국교 수립했던 나라도 더 많았고 김일성의 대정책적 이념이 뭐였냐? 김일성 시대 때 대정책적 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기초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게 대정책적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격점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 그래서 김일성 시대 때 대외관계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주성의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 반제 평화 수호 및 친선 장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주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 나라들의 내정에 끊임없이 간섭을 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내밀고도 압박을 하고 또 군사적 침공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대비해서 이제 김일성이 자주 외교를 한 겁니다.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친선적인 사회주의 나라들끼리도 항상 서로 이제 평등, 존중에 기초한 외교를 하자,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자. 이게 기본 자주성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할 때 당시는 사대주의가 북한에서 사대주의가 총파행위보다 더 무서운 그 행위를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평화 수호 친선 장려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김일성이 때는 사회주의 동권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외교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꿀록 불가당 운동 비동맹 운동이죠. 비동맹 운동과의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뚫고 갔고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나라들과의 관계를 이제 많이 발전시켰고 김일성 본인이 알제리,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를 직접 방문도 했고 또 이제 비동맹 국가 회원국 수반들 평양에 초청을 해가지고 뭐냐면 정상회담도 많이 정상 회의도 많이 이제 주최를 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던 북한 외교가 이제 김정일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김정일 시대는 아시겠지만 69년도부터 김정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당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하면서 초기에는 외교 부분에 크게 이제 관여를 안 했어요. 관여를 안 하고 이제 영화 혁명을 일으켰고 건설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다음에 김일성이 대활동을 많이 보좌를 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김정일이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북핵 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또 이제 북한이 이제 대외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미국이 군사적 침공을 전제로 한 그런 상황 하에서 본격적으로 외교를 이제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김일성 시대 때 대정책적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주 평화 친선에 기초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대외관계를 발전시킨다. 김정일 시대 와서 이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겠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만 북한이 됐어요. 말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아니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만 이렇게 변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 대관계 원칙을 보면 우선 첫째는 주권 수호의 원칙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리주의 원칙이었습니다. 주권수호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김정일 시기 때 대부분 이제 핵 문제가 불거지고 미국의 군사적 동력이 실질적으로 눈앞에 다가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군대를 들어서 사회 모든 이제 조금 이따 내려가면서 제가 성군 정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사회 모든 분야가 이 나라를 지키는 수호하는 게 집중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도 뭐냐면 이런 그 국가 외교의 총적 목표를 체제 수호 여기다 두고 이제 왼손의 주요 업무도 미국과의 그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이제 군사적 침공을 막아낸 조직 파탄시키는 거,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제 북한의 좀 우호적인 나라들을 이제 북핵 문제에 유도를 해가지고 북핵 그 초점을 분산시키는 외교.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을 기본적으로 다루면서 이제 시간 벌기 하는 외교 이런 외교를 많이 갔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가 김정일 시대 때, 김일성 시대 때 없었던 원칙이 이게 뭐냐면 서방 세계 인권 공세가 그때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90년대 94년도 김일성이가 사망을 하고 95년도부터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거의 한 300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아사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을 탈북을 했고 이 탈북자들이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북한 내에 열악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노출됐고 국제사회가 이게 경악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매우 유명한 말을 한 게 뭐냐면 태원 조상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권은 국권이라고 했습니다. 인권은 국권이라는 게 프로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인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국권을 못 지킨다. 한마디로 인권을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소방 세계의 인권 공세를 막아내는데 이제 그 외교에 초점을 뒀습니다. 두 번째 실리주의 원칙을 했는데 그 실리주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김일성 시대 때는 많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행복상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북한이 좀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감추면서 국제사회에 나이 그 영도하에 북한 인민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뭐 국제사회 도움도 필요 없고 우리는 다 자업자족하는 나라다. 이런 걸 했다면 김정일 시대 때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제국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공격, 공세, 그다음에 동권 사회주의 붕괴, 그다음에 그 요니움 자율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들어졌다 해가지고 우리 상황을 그대로 국제사회에 다 보여주고 이제 유엔을 불러간 그때 그 세계 승리한 계획, 농업및 승리한 기구, 유니세프 등 국제사회 모든 그 유엔 그 기구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지방들 다니면서 이거 대형 소장님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전적으로 봉사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모니터링도 하고 국제사회 그 협조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실리주의 외교했죠. 두 번째 미국과는 이제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희생된 그 미군 유골 가지고 이걸 항구에 얼마씩 받는다 해가지고 유골 협상도 했고 일본과는 피랍자 문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결하면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이런 실리주의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는 외교가 이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2년부터 김정은이 집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시기는 어떻게 특징 지어지냐면 국제적 고립이 가장 심각하던 시기로 이제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김일성 시대 때 대정책적 이념, 두 번째 김정은 시대 때 대정책적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 번째 김정은 시대 때 대정책적 이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죠. 초기에 김정은이 집권해서 그때 2012년도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김정일 때하고 똑같이 이어받았습니다. 자주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그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회주의 집권당들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게 대중축적 이념입니다. 사회주의 집권당들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미국이 패권주의 전략에 반기를 두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중축적 이념입니다. 지금 나오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손에는 사회주의 나라 집권당들하고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건데 사회주의 나라가 몇 개 있습니까?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4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는 미국이 세계대표 전략에 반기를 둔 나라들 몇 개 있습니까? 미국이 뭐 패권주의 정책에 대해서 뭐 내심 안 좋아하는 나라들 많지만 공개적으로 반기를 두는 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중국이 뭐 패권 정책에 반기를 들겠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끼우면 중국, 시리아, 뭐 이란도 조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7개입니다. 이게 합치면 11개밖에 안 돼요. 거의 200개
되는 그 나라들 중에 이 11개 정도의 나라들과만 진전업적 관계를 발전시키게 돼.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김정은이 대중 입지가 좁아지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시대 때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현 상태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김정은 시대 대외 관계 원칙이 당 외교하고 고압 외교입니다. 당 외교는 뭐냐면 이제 그 국가 외교보다 집권당들과의 외교, 이걸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주한의 국제부가 이걸 총괄 해가지고, 제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그 정무상사로 근무했다 그러잖아요. 쿠바도 역시 그 당주한의 국제부가 이제 그 내려와서 국가 외교를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주한의 국제부라는 게 전문성이 굉장히,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외교 그 기관이 아니거든요. 사실 일반 정당들하고 만나서 이제 우리 당 외교, 당 소통 어떻게 하자 이런 걸 전문을 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국가 외교를 맡겨놨습니다. 저희가 근무할 때도 정말 터무니없는, 제가 시간상 관계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지시를 얼마나 많이 내려왔고 집행을 못한 지시를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압 외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가 그 핵시험을 몇 차례 했습니까? 4차례 했습니다. 북한이 총 핵시험 6차 핵시험까지 현재 했는데 그중에 2차례는 김정일이가 하고 나머지 4차례는 김정은이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김정은이는 그 핵 미사일에 굉장한 집착을 해서, 어쩌면 그 트럼프가 로켓맨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이제 이제 내려가면서 김정일하고 김정은이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고압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일한테 배운 벼랑끝전술 외교를 현재도 구사하고 있고, 어떤 뭐 협상이나 타협이나 국제적인 공조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고압 외교를 현재 그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 김정일 시대하고 김일성 시대는 좀 뭐니까, 김정일 시대하고 김일성 시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김정은 시대에 와서 수령이 권위 수호 선전, 이게 정말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김정일 때는 많은 경우 김정일은 국제사회가, 국제 언론이 자기에 대해서 떠드는 걸 무시했어요. 안 듣고 귀를 막고 안 듣고, 많은 경우 군둔 정책을 많이 김정일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악마화하는 여론이 돌아도 그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지 말라는 그런 외교를 구사를 했다면,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게 180도 바뀌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뭐라고 하면 추호도 용납하지 말라는 그런 수령 권위주의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서 대선전의 기본이 뭐냐면 김정은이 위대성 선전, 두 번째는 북한의 행복상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나는 위대하다, 이걸 각인시켜라. 두 번째는 나의 용도로 받은 인민은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걸 각인시켜라. 이 두 가지 대선전에서 기본 김정은이 위대성 선전, 북한의 행복상 선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들이나 해외 파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이제 태영 의원님께서 자기 자신이 도서에도 썼지만은 김정은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고 본거에서 무자비하게 나가서 뜯거나 망신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워야만 내 충성심이 그 척도를 그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김정은은 첫째는 자기 아버지하고 특징 지닌 거는 자기 위대성에 대해서 각인시키려고 굉장히 그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김정일 시대하고 조금 다르게 체제 수호 외교에 많이 그 힘을 넣습니다.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 눈치도 좀 받고 미국을 그래서 이제 다자적인 협상에도 많이 참가했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배격하고 오직 양자 외교, 다자 무대에 우리가 가야 손해볼 것밖에 없다. 멀리니까 계속 최근에도 아시안 그게도 안 참가했잖아요. 멀리니까 다자적인 공간보다, 김정일 때는 육자에도 언도했지 않습니까? 다자적인 공간보다는 양자적인데 북미, 미국, 미국, 미중 뭐 이런 식으로 양자적인 외교를 많이 합니다. 네 번째 경제 외교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안 하겠지만, 실리주의 외교에 가지고 국제 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협조 따내는데 김정일 중심을 뒀다면, 김정은이는 협조 따는 거 필요 없어, 내가 다 하니까 외교 공간에 해외 파견자들 보내가지고 그 첨단 과학 기술을 갈취해가지고 우리 과학원들에서 우리 힘으로 나라 경제 발전시키겠다, 이런 외교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관계 보면서의 사업 체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김일성 정치는 애민 정치였어요. 이민 위천이라고 해가지고 애민 정치를 했습니다. 이민이 바라는 대로 정치를 한다고 했고 김정일 시대 때 와서 송군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사회 모든 부분에 군대를 앞세우고 군대의 위력에 의해서 전반적 사회를 밀어나가고 그랬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당정 정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정일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은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면 되지만은 군대는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가 집권해가지고 당의 용도를 받지 않는 인구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 당정 정치를 많이 하면서 당정 정치의 핵은 뭐냐면 당을 통해서 사회를 컨트롤하고 이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대사국 내에서는 김정은이는 군사 방침을 제기했습니다. 대사국도 군대와 같이 지휘관의 명령지에 복종해라. 이걸 해가지고 이거 기본 핵심이 뭐냐면 행정일꾼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일부상이나 부상이나 이런 행정일꾼들 김정은이는 당정 정치를 하면서 당위원회에 힘을 줬습니다. 상위 일부상 당 무시하고 당비서만이 기본이다. 그래서 당정 정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시간이 가들는데 요것만은 딱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김정은이 왜 당을 그러면 그렇게 당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 집착을 했냐? 이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황병소가 자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자천이 됐냐면 원래 황병소는 당전의 조직지도부 일과 간부과 인사과입니다. 그걸 담당해보는 본부장이었어요. 오랫동안 그걸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김정은이가 최영애를 군 총정치국장으로 보내면서 네가 가서 군대를 좀 확실하게 쥐라. 했는데 최영애는 성향상 막 그렇게 센 사람이 못 되니까 군대를 못 쳤어요. 못 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황병소를 보냈는데 왜 황병소를 보냈냐면 황병소는 오랫동안 이제 인사 사업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군 주요 장성들을 다 황병소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집안이 든든하다는 거죠, 군대에. 그래서 황병소가 14년도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나름 확실하게 쥐었어요, 군대를. 김정일이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고 황병소의 힘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것 중에 2017년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황병소 총참모부하고 김정은이 사무실하고 연결된 전산망 이게 다 전소가 됐어요, 화재가 나서. 그래서 그걸 황병소가 김정은이한테 전화를 보고하면서 원수님 우리 방에 있던 그 컴퓨터하고 원수님 사무실에 있던 그 전산망하고 연결됐던 그 컴퓨터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수님께 보고하던 우리 물건을 당전인의 해당 부서에 넘겨줘가지고 원수님께 보고한 걸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김정은이가 그래 알았어 전화 왔는데 1시간도 못해서 다시 전화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황병소 내가 너하고 전화한 다음에 사전 찾아봤어. 네? 조선왕 대사전 찾아봤는데 집무실하고 사무실하고 같냐? 너 수령이 일하는 공간이 사무실이야 집무실이야? 두 번째, 당중앙위원회가 어디 장마당이냐? 물건 넘겨주게? 네가 당중앙위원회를 전임있게 대한다면 당중앙위원회 물건을 보고한다고 말해야지 어떻게 넘겨준다고 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조직적으로 내려가서 황병소를 바로 자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생각했냐? 이거 안 되겠다. 군대가 내 아버지 때 순구정치하면서 군대를 굉장히 이렇게 힘을 실어줘 보니까 이 당도 무시하고 당을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한다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군대의 그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당을 쓰게 된 거죠. 그때로부터 이제 당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현재 두 번째 현장에서 진행한 북한 외교의 보류 상황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전 침묵성에 강한 국가들조차도 북한하고 같이 취급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핵시험했다 하면 이제 외무성에서 지시가 내립니다. 나가서 활동을 해. 우리 위협 정당하다는 거. 가서 활동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 들어만 주고 쿠바 같은 경우는 일체 지지 입장 표명을 안 합니다. 왜 자꾸 지지 입장 표명에다가 같은 품을 내다가 지지 입장 표명을 안 하고요. 공통 처지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 북한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권 문제,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 이제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 북한이랑 같이 소방이 인권 공세 받거든요. 그러나 그 나라들조차도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 속에 북한 지지 없어도 되니까 제발 우리한테 와서 너네 지지해 달라는 말 하지 말고 이게 원적으로 말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뭔가 외교라는 게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야 외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대표단 어디 가겠다고 해도 동의도 안 줍니다, 누가. 가장 가슴 아프게 우리가 외교 고립을 당했다고 느끼는 게 언제냐면 북한을 바라보는 주재국, 외국이 늘 시각입니다. 옛날에 김일성이 때는 배치 달고 밖에 나가면 그냥 보고만 해도 그래야 김일성 손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 물어보면. 근데 김정일 시대에 와서
주민들을 꼬레하라고 하면 조그만 고사는 나라, 조그만 그 카페 나라 막 이렇게 하니까 외교관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밖에 나가면 이 배지부터 떼서 주문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는 게 여러분? 그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물어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어떨 때그 국적을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from 하게 되면 뭐 코리아라고 말하면서도 야 저기 이제 뒷말이 뭐가 들어오고 있구나 알죠? 노스냐 사우스냐. 그때 정말 노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막 그 말하자면 뭐냐면 그 치욕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엘리트들 어떤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있냐 없냐 내가 나가서 활동하면서 내가 저게 내 국가가 나한테 창피스러울 때 내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그 국가를 용도하는 사람이 창피스러울 때 내가 충성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앞으로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건 원칙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그 원칙을 수호하고 실현을 하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대한민국 국회는 원칙을 만드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건 몰라도 최소 대북 문제만큼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원칙,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원칙이 아니고 초당적인 경황 없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여기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다는 말씀으로 제 마무리하겠습니다.